2007년에 골드만삭스 연구소에서 2050년 세계 경제 장기 예측을 했는데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의 모멘텀을 잃어버렸다. 골드만삭스가 2022년 2075 장기 대예측을 했는데 한국의 국가 총생산 GDP가 24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일랜드보다도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도 우리가 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다 무너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저는 원래는 공과대학을 다녔고 미국에 유학 가서는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 봉직하면서 지정학과 역사학을 공부해서 저는 문명사학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제 주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 한국 경제의 현재 위치를 얘기하려 그러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한때 한강의 기적, 그래서 한국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IMF 외환 위기는 겪었지만은 빨리 극복하고, 그리고 2007년에 골드만삭스 연구소에서 2050년 세계 경제 장기 예측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보고 저도 가슴이 부풀었죠.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좀 성장의 모멘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왜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93년도에 구포에서 열차 전복 사고가 있었고, 또 목포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 아파트가 또 무너지고, 그래서 당시 문민정부가 사고공화국이다, 이런 오명에 빠졌죠. 그래서 이 오명을 벗어나려고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OECD 가입을 서둘렀습니다. 근데 OECD에 가입하려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진국 규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환 자유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선발국과 후발국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후진국 그러면 낙인을 찍는 것 같고, 선발국, 후발국 그러면 먼저 시작해서 성공한 나라와 늦게 시작했지만은 앞으로 성공할 나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소위 이제 선발 산업국이 성공하고 나면 경제가 발전하니까 자본이 많이 축적됩니다. 근데 후발 산업국은 아직 발전을 못했으니까 자본 축적이 안 된 거죠. 근데 자본 축적이 많이 된 나라에는 자본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자본 축적이 안 된 나라에는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본이 희소하니까. 그래서 OECD에 우리가 국가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조기 가입을 하니까 이자율이 낮은 선진국에 축적된 엄청난 많은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왜?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싼 이자로 외채를 쓰지 않으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본 비용이 싸지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장기 외채, 단기 외채 막 들여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니까 외채를 빌려줬던 선진국의 자본들이 한국도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철수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단기 외채가 다시 리뉴되지 않으니까, 재공급되지 않으니까 외채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부도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는 외환 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IMF 경제 위기는 국가 정책이 좀 잘못돼서 일어난 인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채를 다 갚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국민들이 금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도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국가가 외채를 쓰도록 조장하고 외채가 빠져나가면서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에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던 모멘텀이 꺾인 결정적인 계기는 IMF 외환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드만삭스가 2022년 2075 장기 대예측을 했는데 그때쯤 되면 한국의 국가 총생산 GDP가 지금 10위권인데 24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일랜드보다도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했던 이유가 뭔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뭐 우리 학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빨리빨리 습득했고 또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민하게 국가 정책이 대응을 했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상승작용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해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과거에 장점으로 생각했던 그 암기식 교육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금 방해가 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술을 새로 창조하지 못하고 선진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모방하고 거기에 효율적인 기술 전략이 지금은 국가 발전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우리 수준에 맞는 국가 발전 원리를 제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IMF 외환 위기처럼 단기적인 급성병이면 빨리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미 지난 30년 이상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평균 1%씩 대세 하락을 하는 아주 만선병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되찾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현 상황을 두 가지 문제로 축약을 하면 하나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분야의 선진국의 반격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 벗어나기 힘든 저출산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냥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 이상의 저는 극초저출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합계 출산율 2.0, 2.1을 되게 이제 인구가 유지되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합계 출산율 1.3을 초저출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안타깝지만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미래의 한국은 지금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미래 한국 모습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도 우리가 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보다도.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얘기하는데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같은 데서 확고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도 어렵고 잃어버린 30년에서 허덕이지만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부장에 대해서는 아주 세계적으로 그 확고한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응용 산업 기술, 제조 기술 이거는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언제 베트남한테 뺏길지 언제 선진국의 반격으로 뺏길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산 면에서도 보면 일본은 한때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이럴 정도였죠. 그래서 일본의 엄청난 금융 자산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역조가 돼도 금융 수지는 오히려 또 플러스가 되는 흑자로가 되는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일본 경제는 한번 확 피어서 만개했다가 지금 지고 있는 꽃이라면 우리 경제는 한번 크게 피어보지도 못하고 봉우리 상태에서 지기 시작한다. 이거 심각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가장 큰 원인 하나를 꼽아라. 그럼 저출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겪은 부동산 거품 그것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972년에 로마 클럽이라는 세계 지성인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멀지 않아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하고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원인이 뭐냐면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그 원인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전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로마 클럽의 보고서가 나오던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아마 38억 명, 그러니까 40억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배 이상 늘어나서 80억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은 거죠. 과잉 인구입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 시계가 1분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주장들이 지나치는 과장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명, 부부 2명이 아이를 1.6명 낳는다는 거죠. 그럼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과잉 비만 상태에 있던 지구 생태계가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해지고 있다. 우리 저 만병의 근원이 비만 아닙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모든 게 비만으로부터 생기는데 이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 생태계도. 그래서 점점 더 건강해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보다도 더 떨어져서 지금 0.7명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하자면 선진국 아니면 OECD 합계 출산율 1.6이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라면 우리의 출산율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니 왜 출산율이 낮은 게 재앙인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아야지 국력이 강하지 않나.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지구상에 인구가 1억 넘는 나라가 14개국인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선진국은 미국하고 일본 2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개도국, 후진국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꼽고 행복지수가 높고 훌륭한 복지국가 다 어디 있냐 하면 북구라파 유럽에 보면 인구가 5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는 조그만 소국들이에요. 그렇다면 인구가 적어도 국민이 잘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게 좋고 적은 게 나쁘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젊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으니까 어린아이들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안정적인 삼각형 모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4명, 5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였지만 최소한도 3명 이상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십시일반으로 1명을 부양한다. 그러면 삼형제가 부모님 부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3명이 세금을 내서 1명 노인들을 부양하고 국가를 유지한다. 3명이 연금을 지불하고 1명 노인이 연금을 탄다.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예요. 근데 이게 2030년을 지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물론 어디까지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어디까지를 고령 인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2030년이 지나면 머지않은 장래에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자식 1명이 부모 혼자 다 부양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지 않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을 1명이 불입하고 1명이 타서 쓰면 그럼 불입하는 사람의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진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 저출산이 2.0 이하에서 1.6 사이에 완만한 저출산 상태가 유지되면 국가 경제가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0.7, 0.8 되면 사회 안전망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부도나고 연금 재정이 부도나고 국가 재정이 부도나고 일에서 불입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걸로 이렇게 부양해야 될 사람은 늘어나면 이건 위기 중에도 엄청난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위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왜 합계 출산율 1.6은 건강한 다이어트고 합계 출산율 0.7은 이건 완전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대재앙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산율 높이는데 실제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성공은 있었어요. 한때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올라갔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성공했다 하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여성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고 알제리계 이민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에 보면 단편적으로 보육을 좀 더 많이 해줬든지 출산 휴가를 많이 줬더니 이런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연구.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노력도 실제로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종합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출산율을 높이려는 허무한 노력. 지금까지 우리가 380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출산율이 1.3에서 0.7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부양비를 개선하는 정책이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 처음 하면 그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부양 비율, 부양비의 본질은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던 사회가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을 문제의 본질로 보는 거죠. 그게 위기의 본질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하는 1명이 3배 일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8시간 일하던 사람한테 너 24시간 일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냐? 그러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근데 생산성 향상 그러면 꽉 와닿지 않는데,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 1명이 인공지능 로봇 2대를 데리고 일을 하면 3인분을 할지 않습니까? 요즘 강남에 닭튀김 치킨집에 가면 인공팔이 닭을 튀기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3명이 닭이 튀기던 것을 1명이 인공팔 2개 데리고 튀기면 똑같이 튀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극심한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건 뭐 근본적인 대책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2대 데리고 일하기도 전에 이 부양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 낮아져도 속도만 느리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출산율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가서 사람 1명이 인공지능 2대를 데리고 일해서 안정적인 사회로 갈 때까지 그 사이에 사회가 붕괴되고 말 죽음의 계곡이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음의 계곡. 이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출산 문제 해결을 얘기하지,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도 썼고, 또 지금도 머지않아 탈거하려고 그러는 청년이 없는 나라라는 책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 아주 제가 그걸 간략하게 표현드리면, 자, 문제의 본질이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2명이 일해서 2명을 부양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근데 부양받는 2명을 자세히 보면 1명은 장년, 상대적으로 젊은, 예를 들어서 55세부터 74세 정도, 이걸 영어로는 young old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노년, 그러니까 75세 이상, 그러면 이걸 old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young old는 지금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력차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가 사회로부터 은퇴시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는데 이 사회가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명이 일해서 2명을 부양하는데 부양받는 2명 중에 장년층을 분자가 아닌 분모로 내리면 결국은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이모작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모작 직업에서 우리나라 평균 25세부터 54세까지 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퇴하신 분, 이 사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은퇴하신 분이 또다시 55세부터 74세까지 한 20년 더 일하시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저출산 문제에 제가 제안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인구 문제 이외에 한국의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국의 그 국제 경쟁력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국가 발전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원래 과거 농업 사회에서는 성장과 발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쌀을 10가마 생산하면 아버지도 10가마, 아들도 10가마, 손자도 10가마, 그렇게 해서 그냥 유지됐죠. 그래서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사회였는데, 이제 자유시장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이윤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조금 늘어나죠. 근데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밥을 3끼 먹지 4끼 5끼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윤이 축적되면 그게 자본으로 축적돼가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 짓다가 흑백 TV를 만들었다. 그러면 흑백 TV 한 대는 쌀 2가마 값에 팔리고 막 그렇겠죠. 그럼 경제가 발전하죠. 그럼 이윤이 더 많이 축적되면 칼라 TV를 만들 수 있죠. 기술 혁신을 더해가지고. 그러면 칼라 TV 한 대는 쌀 5가마 값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 축적된 이윤이 그 자본으로 축적돼서 기술을 혁신시켜 가지고 경제를 점점 발전시키는 것. 요거를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 안에 경제 내에서 국가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내생적 성장은 먼저 시작한 나라는 빨리 발전하고 있고 늦게 시작한 나라는 뒤쫓아가는데 먼저 시작한 나라가 흑백 텔레비 만들면 쌀 생산만 하는 농업국하고는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발국이 우리도 흑백 텔레비 생산해. 그럼 선진국은 칼라 텔레비 생산해 버리죠. 그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의 속도와 자본 축적의 속도에 따라서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간격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내생적 성장, 자유시장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시장에서는 부자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늦게 부자가 돼서 격차가 점점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도 자본금 1억 가진 회사하고 자본금 10억 가진 회사가 똑같이 노력해서 자본금을 2배로 늘리고 매출을 2배로 늘리면 1억 10억에 9억 차이 나던 게 2억 20억 하면 18억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외생적 성장. 그래서 후발 산업국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격차가 점점 커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 공권력이 뛰어들어가서 국가 발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에 대한민국의 기업은 일본 기업하고 경쟁할 수가 없었죠. 일본 기업은 이미 대기업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학고방 수준의 중소기업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수출 특혜금융 그래서 작은 기업한테 엄청난 재원을 조달해서 값싼 저리로 빌려주고 또 키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국가가 기술도 보급하는데 엄청나게 도와주고 그래서 기업을 급조해서 키워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을 키우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조악한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외국에서 좋은 제품이 수입되면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매기든지 아예 수입 금지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쓰게 하는 거죠. 이걸 외생적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강의 기적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잘해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죠. 근데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맞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선진국 기준에 맞추겠다 그러면서 외생적 성장을 다 포기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동력,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국가 발전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야 전쟁에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악 지형이냐 평야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강점,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별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얘기가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앞으로 머지않아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옵니다. 그 지각 변동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녹아서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거죠. 인류 문명에 큰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북극 항로라고 하는 우리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유리한 강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 단점으로부터 피해는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가 발전 원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국가 발전 원리는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패권국의 패권 전략을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권국의 패권 전략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국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강대국의 패권 전략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 두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그리스에 스파르타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테네가 자꾸 커지니까 언젠가는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터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강대국의 평화를 얘기하는 이론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는 천하삼분지계 그래서 제갈공명이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 북쪽에는 강대한 위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오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약한 총나라가 있으니까 2등 3등국인 오나라와 총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위나라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유비를 설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등 3등이 힘을 합쳐서 1등하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이기더라도 피를 많이 흘리고 이기겠죠. 근데 미국의 전략은 그보다 한 단계 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1등국이 3등국하고 힘을 합쳐서 2등국을 협공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제 2차 대전이 미국은 독일하고 일본을 적으로 싸웠잖아요. 소련은 미국의 우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물자도 소련에 많이 지원을 했어요, 미국이.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 공산주의가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과거에 철천지 원수이던 적국 독일과 일본을 막 부흥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마샬 플랜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련이 더 커지지 못하게 1등국이 3등국을 부흥시켜가지고 2등국을 협공하니까 1등하고 3등이 힘을 합치면 2등한테는 무조건 이기지 않겠습니까? 필승 전략이죠. 거기다가 이겨도 별로 피를 안 흘리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물론 공산주의가 붕괴된 건 자체 모순 때문에 붕괴되지만은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1등국과 3등국이 힘을 합쳤다. 그래서 저는 1+3, 1-3 전략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나서 미국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게 일본 경제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력을 우리가 뭐 시쳇말로 표현할 때 동경도를 팔면 미국을 다 사고도 남을 정도의 경제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뭐 그 80년대에는 언제 일본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곧 추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미국이 뭘 했냐면 일본의 그 수출품 수출 자율 규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플라자 합의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예내 가치를 2배 올린 거예요. 그럼 일본이 수출하던 자동차 가격이 10,000불짜리가 20,000불이 된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하는 게 값이 2배가 된 거예요. 그 틈에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가 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미국의 플라자 합의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가 지금의 위상의 반의 반도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본에 뭐 7개, 8개 자동차 회사가 막 자동차 석권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일본이 뭐 거의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1-3 전략의 수혜자가 된 거죠. 우리가 그걸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강대국의 전략이 1-3 전략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미국이 우리를 3등국으로 지정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을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한테 꼭 기회가 오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위치를 쟁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 중간쯤 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앞쪽으로 경쟁하는 나라가 EU, 일본 이렇게 우리보다 선진국이죠. 우리를 뒤쪽에서 쫓아오면서 경쟁하는 나라가 뭐 베트남, 타일랜드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또 있죠. 뭐 터키 이런 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중국도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우리를 확 초월해서 2등국으로 가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앞뒤에서 우리를 앞선 경쟁자와 뒤따르는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 경쟁에는 승패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근공의 관계다. 가까우니까 공격하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교 근공에서 원교는 뭐냐면 적의 적은 동지인 거죠. 왜냐하면 적을 양쪽에서 공면하면 유리하니까. 근데 우리를 앞서 있는 중국 이런 나라들의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1등국. 그러니까 제1등국군에 있는 미국과 3등국군에 있는 한국이 협조하면 이 원교 근공으로 우리 앞서 있는 가까운 선진국을 압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이 개발도상국 뒤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석유, 뭐 가스 이런 거, 곡물 이런 걸 공급하는 러시아나 남아메리카 같은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도상국들을 4군국이라고 부르고 이 러시아 같은 나라를 5군국이라고 부르는데 4군국과 우리가 근공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5군국과 원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필승 전략, 강대국의 필승 전략이 1+3 전략이라면 우리 같은 강소국의 필승 전략은 1+3+4 그러니까 1-3-5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정말 다행히 미국의 1-3 전략하고 한국의 1-3-5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3군에 딱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2군이나 4군에 있다 그러면 맞물리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이 강대국의 그 패권 전략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강대국의 패권 전략의 수혜자가 돼 있는 이 장점을 우리가 지금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패권 전략에 어떻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이 필승 전략을 짜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나라 미래 잘 되겠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기회가 오래가지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느냐? 미국이 사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를 압박할 때 일본은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난 일본 경제학자가 사케를 한 잔 마시고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원자탄을 한 번 맞고 수소탄을 한 번 맞았다. 그래서 수소탄을 맞은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플라자 합의가 수소탄 정도의 위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 경제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지금 완전히 꺾였지 않습니까? 꺾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하는 파트너로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그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고 그 플루토늄이 원자탄의 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재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국제 원자력 기구 이런 걸 다 통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강대국의 의도가 거기 숨어 있는 건데 모든 면에서 일본이 미국의 더 강력한 파트너가 돼 있는 이유는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우방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1.3 전략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잠시다. 빨리 그 기간에 우리가 쟁취할 국력의 미래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혜자에서부터 피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